진행은 먼저 패널 두 분이 좀 저희 발표한 내용과 또 관련된 사안들을 좀 발표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그러면서 또 아마 발표자들에 대한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나면 발표자분들이 이제 발표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플로어의 의견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로어에서 또 학생들의 의견을 또 참여하신 나머지 그래프들에서 섞어가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얼추 다 들으실 것 같아요. 학생들 몇몇이 안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오늘 같이 해주신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권희춘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서강대학교 박현도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발표자 5분은 이미 다 아셨고, 그래서 오늘 두 분 패널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춘 회장님도 하시겠습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권희춘입니다. 제가 그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지만은 또 다른 직책이 오늘 심천 얘기가 많이 나오셨지 않습니까? 월드 UAV 페더레이션의 한국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김영진 교수님, 기자님, 여기 지금 많은 분들, 정 교수님, 그다음에 우리 통산 드론텍의 김경 대표님을 저희가 다 초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심천을 다 가서 실제로 볼 수 있게끔, 우리 이광명 과장님 가셨나? 네, 그분도 반갑습니다. 반갑어요. 네. 우리 오셨네. 이광명 과장님도 이번에 또 저희가 심천에 초청을 해가지고 가서 매년 낮아지는 그 중국의 드론 시장에 대해서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기자님께서 마지막에 세션에서 날카로운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중국에서 열리는 드론 쇼가 처음 생길 때부터 2016년부터 국내에서는 아마 최초로 오히려 방문해서 국내에서 드론 쇼가 처음 생길 때부터 한국하고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비교하면서 했는데 10년 만에 이제 중국은 한국 시장에 제가 보기에는 뭐 한 400~500% 정도 커진 것 같고, 한국은 뭐 마치 열심히 따라가고 있지만은 덕정 교수님이 진단했듯이 기자님께서 이제 겨우 한 300개에서 500개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은 홀 10개를 쓰는 1200개, 뭐 30만 명 가까이가 전 세계에서 날아오는 이런 정도의 규모를 커졌다고 한번 보더라도 뭐 스피드라든가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고, 마냥 부러워하고 따라가는 건 아니고, 양준철 회장님이 계속 말씀드리신 한국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그거를 우리가 좀 더 개발하고 발전하고 투자하고 양성할 수 있는 게 좋지 않냐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러시아 이렇게 드론이 여러분들한테 관심 가지게 된 거는 바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가장 드론에 대해서 있었거든요. 제가 10년 전에 제가 드론 한 지가 15년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나온 드론이라는 거는 그냥 장난감 수준이었습니다. 그냥 뭐 다리 RC처럼 가지고 노는 형태의 장난감이었는데, DJI라는 회사가 카메라를 달고 짐벌을 달고 촬영이라는 걸 하면서 갑자기 그 해상도라든가 뭐 비행 안정성이라든가 그게 많이 추락했거든요. 저도 DJI 많이 날리고 떨어지고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매년 발전하더니만은 이제 그 관련된 회사들이 DJI 같은 회사들이, 우리는 DJI만 알고 있지만은 그런 관련된 기술을 가진 회사가 30개가 넘는 게 중국에 있다 보니까 그 엄청나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반개 산업이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는 겨우 농약을 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때문에 이제 자격증이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조금 이제 산업을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달랐죠.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시사점이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에 우크라이나는요 드론 기업이 한 개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3년 만에 미국한테 자기네 드론 기술을 전수해 주겠다고 합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미 비행기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하드웨어 기술에 어마어마하게 앞서간 나라인데 불구하고 전쟁을 통해 가지고 쌓은 이 무인기 기술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미국이 요청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한테. 3년 만에 젊은 청년들이 200개가 넘는 기업을 창업을 했습니다. 전부 드론 관련된 기업입니다. 디펜스 관련된 기업은 1000개가 넘습니다. 드론만 200개가 넘고 드론 관련된 기업이 디펜스를 하면서 바로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의 기업이 1000개가 넘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산업이 육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드론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 이건 비행을 하지 않고는요 안정성이라든가 이걸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비행 데이터를 그 얻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요. 추락도 많이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대한 그 리스크 없이 뭐 갖다가 쓰면 되지 않나라고 하는데 환경도 다르고 비행에 따라서 자동차의 환경을 학습을 해가지고 셀프 드라이브 하는 데 오래 걸리는데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런 기체는 더 어마어마한 그런 소티를 경험 갖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이미 우크라이나는 만들어서 바로 전쟁에서 테스트하고 그 결과물을 다시 가져와서 업그레이드하고 그걸 3년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행 안정성, 그 다음에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러시아한테 엄청난 국가 상대로 싸워야 된다는 그 당위성 때문에 그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창업을 하고 기술이 발전합니다. 그게 바로 또 해외에다 미국에다 전수할 정도의 이런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거는 대단한 거 3년 만에. 저는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우리 아까 최영수 대표님도 많이 보셨지만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몇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계속 몇 년 전 되긴 했는데 안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그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도입이 되면은 아마 러시아나 북한 이런 거 다 얘기하기는 좀 복잡하고 그나마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양진철 회장님한테 우리가 특화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우리가 독보적으로 일해야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렇게 하듯이 중국이랑 싸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긴 그런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드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지금 여기 와 계시지만 우리 중산 드론트의 김기영 대표님 같은 경우도 전혀 상관없는 드론 아닌 회사 사장님이신데 작년에 전시장 가서 보시고 바로 드론 회사를 창업을 하셨는데 지금 해외 이항에서 이 회사한테 같이 협력하자고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다음 달에 미팅합니다. 창업한 지 1년도 안 되는 이런 한국에 있는 버티포트에 들어가는 스페셜 엘리베이터 기업한테 이항이라는 회사가 와가지고 같이 일할 정도로 이런 그 독특한 분야가 있는 거예요. 이항 좀 전에 우리 기자님 갔다 오셨지만요. 어떤 기업인지 아시죠? 세계적인 기업. 거기에 우리나라에 돈이 많으신 이승만 회장님이 돈 300억을 투자한 겁니다. 이미 그분이 사업을 통해서 번 돈을 가지고 이미 이항에 투자했어요. 기사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네, 그런데 국내에 있는 벤처 기업에는 30억 투자했어요. 그분은 보이는 거죠. 앞으로 미래의 교통, 그 다음에 그 기업의 가치 이런 걸 보고 저는 투자했다고 생각하고 저희 쪽 분야에서도 찾다 보면은 정말 너무나 많은 분야가 보이긴 하지만은 사업적으로 연결해야 되니까 다 일이 다 사업적인 노하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 일단 이 정도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한 걸 말씀드리면 다음 달에 그 코엑스에서 KUAM 행사는 송도에서 그 다음에 그 UWC라고 하는 무인기 이동체 산업 전시회는 코엑스에서 일주일차에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은 UWC 행사에 코엑스에 오시게 되면은 아까 사진에 올렸던 그 세계 무인기 연맹 전 세계 53개국의 기업 회원사를 거느린 그 회장들을 거느린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강연을 하시고 국내 기업도 몇몇 계속 올 때마다 제가 방문을 해드려가지고 가서 보시고 전 세계 홍보해달라고 해가지고 했거든요. 작년에 올해 2월달에 부산 드론쇼에 오셔가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차 타고 오셔가지고 박정 교수님 모셔와가지고 송산 드론텍을 직접 R&D 센터에 가서 방문하시고 그걸 또 담임교수님 다 말씀하시는 게 한국에 UAM 벌티포트 전문 기업이 있다. 그렇게 하니까 또 국내한테 연락이 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여기 오늘 뭐 항공 보안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방향을 안 맞지만 드론 전체적인 산업 우리가 꼭 국내에서 이렇게 우리끼리 하는 것보다는 전 세계를 좀 보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제품을 빨리 찾아가지고 집중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잠깐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뭐 이런 어떤 기업이 참여함으로써 드론 산업의 어떤 생태계가 마련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강조를 해주셨고, 아마 이러한 어떤 기술력의 고도화가 우리 법 제도와 함께 같이 어우러질 때 항상 저희들이 지금 무한 경계 상태인 테러 혹은 또 이런 테러로부터 위협을 막아낼 수 있고 또 산업계도 일궈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수의 박현조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사실 중동 이슬람 쪽 테러라서 이 항공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데 토론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좀 난감을 하긴 했어요. 와서 사실은 뭐 토론하는 것보다 배운 게 더 많은데 잠깐 뭐 이번 이란 전쟁에서 관계된 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란 쪽에서 이번에 드론을 이용해서 상당히 효과적인 공격을 많이 했고 특히 두바이 공항도 그렇고 그저께 그 쿠웨이트 공항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타격을 줬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이번 이란 전쟁에서 이란이 공격을 한 방식을 보면은 일단 값싼 무기들로 값싼 미사일과 드론으로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을 하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대공 방어망을 무력화시켰고 무력화시킨 상태에서 이란이 가지고 있는 좋은 무기를 쏟아부으면서 사실 미군 기지가 거의 완파가 됐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드론이 날려서 더 놀라웠다는 것보다 정확도가 놀라운데요. 이거는 미국 신문에서 밝힌 자료인데 단 한 발의 오발도 없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번 전쟁에서 이란이 보여준 무시무시함인데 1차 전쟁에서는 이란이 미국의 GPS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미사일 같은 거에 이 오차 범위가 500에서 1000m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중국의 베이도 위성을 쓰면서 거의 완벽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때렸습니다. 미국 신문에 따르면 오발이 있으면 주변 미군 기지 주변에 움푹패인 자국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모든 타깃이 드론도 그렇고 자살 드론도 그렇고 미사일도 그렇고 정확하게 목표물에 다 안착을 해서 피해가 어마어마했다. 미국 신문에서 밝힌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 이란이 보여준 이 가공할 만한 이 드론 능력이 또 공항을 마비시키는 그 드론 능력이 우리에게도 만약 적용이 된다면 생각하기만 해도 끔찍한 일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경각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뭐 오늘 제가 토론하러 왔으니까 밥값은 해야 되니까 두 가지 질문을 조금 하고 싶은데요. 질문 하나의 코멘트인데 오늘 박구라 박사님께 묻고 싶은 거는요. 사실은 최근에 그 이란전에서 딥페이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사실 속았어요. 속은 게 꽤 있었고 방송에서 실수한 것도 있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한번 실수한 다음부터는 열심히 속지 않으려고 비디오도 보고 사진도 보고 해도 사실 특별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잘 모르겠고요. 며칠 전에 지금 이란이 그 쿠웨이트 공격한 거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면은 정말 정교하게 만들었는데 그런 걸 구분하는 방식이라든지 우리 정부 쪽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하나 좀 여쭤보시고요. 그다음에 오한기 박사님께는 그냥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잠깐 코멘트인데 아까 그 처음 하실 때 OIC를 얘기하시면서 OIC가 샤를리 앱도 테러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실상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OIC는 샤를리 앱도를 테러 공격을 비난을 했고 테러 공격으로 지정을 했지만 또
동시에 샬리 에브도가 무분별하게 종교심을 자극하는 만화를 실은 거에 대해서는 거기를 비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OIC가 샬리 에브도 테러를 테러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OIC는 뭐 구속력이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근데 OIC는 이슬람 협력 기구인데요. 총 5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팔레스타인까지 포함해서 57개국인데 이 구조가 재미있는 구조가 뭐냐면 사실은 거기서 9개국은 무슬림 인구가 전 국민의 50%가 안 됩니다. 40%, 30%, 20%밖에 안 되는데 그들 국가들도 이슬람 협력국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떻게든 또 한 나라라도 더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서 세력을 형성해보자는 건데 그런 의도와는 달리 그래서 총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 세계에서 무슬림들이 많은 국가는 48개국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아랍 국가들은 22개국이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정치적인 영향력은 없고요. 문화적인 영향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건을 팔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가 조금 뭐 무슬림들과 문제가 돼 있는 동영상이나 그런 거가 있는 문화 상품은 거기서 보이콧하면 팔리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런 기구가 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박보라 강사님 질문주시겠습니다. 네, 토론을 듣고 있다 잠시 방심한 사이에 항상 질문이 됩니다. 이제 박현덕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도 이제 기술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닌데 보통 딥페이크의 이제 이 허위 여부를 판단을 할 때는 영상에서의 어떤 픽셀 수준의 이제 비정형성이나 아니면 계속해서 딥보이스를 사용을 하니까 음성 분석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딥페이크를 확인을 하는 소프트웨어들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정부가 이 소프트웨어를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들은 아직은 없고요. 대신에 이제 특정한 내용이 이제 허위 조작 정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였나요? 서울대에서 이제 팩트체크 뉴스 에이전시가 있어서 이제 일종의 비영리 단체였었는데 특정한 어떤 내용의 컨텐츠나 아니면 이 내용들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그런 비영리 단체는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법에서 딥페이크에 대한 그것은 아직 명확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짜뉴스에 대한 부분이 선거법 개정을 할 때 들어갔었고요. 작년에 정보통신망법 그 크리스마스 이브에 개정을 할 때 허위 저작 정보에 대한 내용이 정통법에는 들어갔습니다. 단 이제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내용을 우리가 허위 조작 정보라고 판별을 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주요 플랫폼 서비스 업자들에 대한 책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제 기억이 정확하면 지난 3월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서 이제 자체적인 판단 기준과 책임 기준에 대한 거를 이제 회사 차원에서, 민간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지금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의 자유 문제하고도 또 이제 여러 가지 있어서 아마 이게 정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전문가도 또 속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우리 저에게도 갑자기 훅 보고 싶어서 좋은 얘기 좀 감사합니다. 저도 실은 이슬람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독해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참고했던 자료는 그 뉴욕시경의 자료를 참고하였고 이 뉴욕시경에서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였는데 실제 카우치 브라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실은 카우치 브라더와 그 친구들이 실은 그 세트리컬 매거진인 샬리 에브도 여기를 들어가서 이제 내부적으로 총질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걸로 갖고 전국적으로 샬리 에브도에 대한 테러 추모가 전 세계적으로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들을 보면서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구나. 또 그들한테는 신이 근본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심하게 비방하게 되면 우리 또한 그런 타겟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준 정말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이런 걸 잘 예측해 나가려면 테러에 대한 예측이 좀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더 과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좀 체계적인 그런 테러 통제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테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이런 판단 하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테러에 대한 강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테러에 대응하는 것에 강한 나라죠. 테러에 강한 나라. 이거 국가 테러. 하여튼 감사하고요. 다음은 우리 권혜준 회장님의 코멘트형 질문 좀. 그리고 그 스피커들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예. 저는 아마 박창호 교수님하고 우리 과학장비 아버지 두 분한테 이제 질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박창호 교수님이 상당히 예리하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 항공 보안에서 드론 테러를 막을 수 있는 통합 보안 관제를 하기 위한 총체적인 그런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우리 그 과학장 만드는 대표님의 장비는 정말 우수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원 오브 댐인 것 같아요. 드론을 막을 수 있는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데이터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또 다른 게 하는 게 이제 소리로 이렇게 그 샤헤드 136이 나오는 독특한 그 엔진 소리 있습니다. 그 엔진 소리를 분석을 해가지고요, 직충돌에다가 그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 친구가 쫓아가가지고 바로 직충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180km 정도 날아가는데 심지어는 이제 야크 15기까지 동원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2000km 날아가거든요. 최대 한 2,400km 날아가는데 이게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도를 갖다가 한 150에서 200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이거를 쫓아가가지고 떨어뜨릴 수 있는 게 야크기밖에 없대요. 전투기가 너무 빨라가지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야크기에 조종사가 타고 뒤에 이제 소총수가 타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야크기를 추락시키는 일이 벌어졌는데, 언제적 이 전투기를 불러가지고 이 최첨단 무인 자폭 드론을 갖다가 충돌시키는 걸 보고, 저는 그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박정우 교수님이 이제 방향은 제시했는데 솔직히 이제 그 실행 액트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 액트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이광훈 과장님 주시면 왜 우리는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많은 데이터, 영상 데이터, 소리 데이터, 그다음에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는 없습니다. 솔직히 계속 제가 과기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드론 관련된 데이터를 좀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를 좀 만들어가지고 소리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좀 바로바로 학습할 수 있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분들은 그걸 모릅니다. 드론이 뭔지도 모르고 아직까지 과기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그 통합 관제센터에 대한 필요성, AI 데이터를 위한 그걸 개선하기 대한 내용이 좀 하고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영상 장비 하시는 우리 윤사민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영상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지, 아까 요도를 이용해가지고 많은 데이터를 영상 데이터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게 실제로 드론에 관련된 데이터인지는 잘 확인 안 되지만은 솔직히 그거와 관련된 내용도 좀 같이 읽으시면 좀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박정우 교수님부터 간단하게 코멘트 예. 저희 그 드론 백엔의 대표님이 얼마 전에 가서 잘 보셨겠지만은 저는 실제 산자부 과제, 국토부 과제, 여러 과제를 상당히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요 근래 국방 인재 양성 AI 과제라고 한 800억 정도 규모의 과제가 나왔었어요. 국방 관련돼서. 우리나라에 5개 거점에다가 해군, 육군, 그다음에 공군, 해병대까지 이렇게 해서 5거점을 지정을 해서 AI 센터를 만드는 사업이 800억짜리 사업이 얼마 전에 발표가 돼서 선정이 됐는데요. 저희는 선정을 못했고, 그런데 그거의 가장 핵심은 독립망입니다. 지금 다 아까 들어보셨겠지만 단순하게 독립망으로는 이런 AI 센터를 활용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 나토 연합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병들하고 100명, 그다음에 20명이 훈련을 했어요. 20분 만에 끝났거든요. 그거는 단순하게 조종 기술로 끝난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는 데이터 AI 센터와 협력을 해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인지, 오로라 2026인가 이렇게 검색해보면 나오실 건데, 그것처럼 단순하게 조종 기술, 파악, 현장에 전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AI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타격을 할 것인지,
어떤 데를 공격할 것인지 명확하게 조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여기 능력이 훈련을 안 해본 사람들은 현장에서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은 많은 박사님들이나 주변의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한국에 저력은 있다라고 말씀은 하시고 기술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은 드론, 대드론 지금 흘러가는 이 추세를 이기기 위한 극복은 정부 부처가 단합을 해서 하나의 프로토콜로 가지 않으면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많은 투자 금액, 그 다음에 많은 지원 과제가 상당히 많이 지자체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자체별로 만든 결과물이 1년이나 2년 후에 종합해서 쓸 수 있는 결과물은 아마 농약 치는 드론 말고는 눈에 보시는 게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게 실제로 드론을 만드는 기업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고 또 저희처럼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지금 커가는 우리 학생들이나 아니면 정부 부처에서 조금 단독적인 뭐 결정을 내리기는 그렇지만은 통합을 해서 하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사용적인 정책 집행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그런 멘트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윤사빈 대표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무인기든 고전위기든 고도 제한 때문에 데이터를 얻는 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과제 수행했을 때는 드론의 위협이란 자체부터 널리 알려지지 않았었고 단지 북한에서 무인기 넘어왔을 때 16년도에 그때 처음 일을 수행했는데 비행장을 얻어서 이런 제한적으로 하는 부분들 구현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좀 있었고요. 문제는 규제, 법규부터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날로 이렇게 발전되는 이런 데이터들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협적인 부분들을 실증 테스트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나름 선행 연구 부분들을 많이 참여를 했는데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지열이고 바다성 강한도 있고 계알지가 있고 도심도 있고 이런 데이터를 확보하려면은 요즘에 생생연애 이런 AI 얘기하지만은 실제 그 부분을 분석할 수 있는 광학계의 성능과 매칭이 돼야지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오래전부터 여러 정책적으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그 현상 충돌 드론 같은 경우도 제가 오래전부터 못한 게 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좀 부러운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도 한국에서 지금 연구 개발하고 실제 이런 장비를 만들고 하나의 통합 솔루션들을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수출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그 테러하고 전쟁하고 구분이 좀 묘하거든요. 나라가 그런 부분들이 요즘 테러나 전쟁이나 이런 부분들이 경계가 멀어졌어요. 그래서 드론에 대한 이런 그 방어를 체계를 갖추려면은 이게 군민 모든 분들이 다 머리를 맞대고 규제 계획을 풀고 이런 부분들을 중소기업의 기술 우수한 기술들도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이런 복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장비는 그 얘기했다시피 2개월 정도 2년이면 바뀌거든요. 스스로 바뀔 수 있는 환경이 아직 우리가 정착이 되지 않아서 좀 우려가 좀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토론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체가 굉장히 저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은 뭐 산 그리고 학 그다음에 또 반이 같이 하는 이런 융합적인 활동들. 사실상 거버넌스라는 어떤 개념에서 봤을 때 최근에 정부에서 주도하는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월요일날 대전에 있었던 그 컨퍼런스에서도 봤을 때
좀 이게 다양한 어떤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퀘스천마크를 좀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드론, 대드론, TF 활동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정책적으로 더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마련되도록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여기 패널 분들하고 또 우리 스피커들의 이제 말씀 드려봤고요. 플로어에서 한 2분 정도 더 한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 예. 여기 마이크가 다 안녕하세요. 저는 드론을 만들고 있는 안티드론과 드론을 제작하고 40년 동안 항공기만 만들고 있는 권현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거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중국에는 규모의 경제잖아요. 우리는 콧구멍만한 나라에서 이거를 갖다가 업체가 100개가 넘게 붙어 있으면 누가 뭐를 한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규제가 아니라 하나를 몰아줘가지고 한 군데에서 공동으로 같이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시장이 돼야 되는데 한국에 팔 수 있는 시장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접시를 깨야 돼요. 다 공무원 취직만 하면 40년 50년 그냥 철밥통이라서 난 그런 일 안 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전쟁이 나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만 살면 되는 거지. 절대 개발 발전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앞선 기술이 뭡니까?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 설계 기술 전부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도 KF-21도 한국에서 만드는 나라고요. 무인기도 다 만들고 다만 팔 수 있는 물건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심해요. 25km 넘어가면 규제를 못 만듭니다. 100km 무인기 만들어 놓고 박장훈 교수 빌려가지고 선을 사용하는 거 외에 사용한 데 있습니까? 한 번도 못 띄우잖아요. 가지고 있어요. 10년 전부터. 필요보다 250km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 안 해줍니다. 왜? 자동차 엔진으로 만드는 거, 다른 엔진으로 만드는 건 항공기가 아닙니다. 항공기에 맞는 항공기를 엔진을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부품만 가지고 승인을 받으라. 항공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못 만듭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발라니차나 PD1이나 PD2, PD3 그 이전부터 쭉 보면요. 걔네들은 1,000원짜리 갖다가 100만원짜리 효과를 보는 회사라서 애들이라서 그냥 우리나라에 지금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군에서 만드는 FPV 드론 KCMP 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달라 그러면 개발비가 하드웨어로는 절대 못합니다. 소프트웨어로 달아야 되는데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놔도 누가 우리가 사줍니까? 안 사줍니다. 증명하라 그러면 지금까지 개발한 레퍼런스 다 보내드릴 것이고 필요한 분이 있으면 공개하겠습니다. 못 팔아먹습니다. 작은 회사는 회사도 아닌 겁니다. 30억, 50억 해가지고는 군남 못합니다. 근데 뭐를 개발하라고 민간인 우리가 죽으라고 해봤자 못 팔아먹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공청회도 이제 비슷한 견해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에서는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이제 그런 로드맵을 제시를 했고 그에 대해서 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 금방 그 말씀하신 데스밸리의 어떤 현상들이 그동안에 들어온 업계에 대해 아주 만연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팔로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일단은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저희 입장을 보이고 그런 부분들은 좀 기대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의 존립의 문제가 따르는 거기 때문에 우주항공청이나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일반 사업자한테 연구 개발하는 내용 그만큼 돈을 주고 기술을 사서 모아서 국가가 관리하면 됩니다. 네. 가장 간단하게 쉽게 되는 일을 어렵게 풀려고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 안 지려고 안 하는 거죠. 네. 또 이과장님 같은 경우에 전체 비행기를 만들어 보는 그런 그림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또 질문 혹시 질문 하실 거 지금 해주시면 저기 그 윤석열 대표님한테 안티드론에 관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아까 그 데이터 리퍼런스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그 EOIR이나 LRF나 이거 쪽에서 예전부터 같이 중남대학교에 광공학부에 토필서하고도 같이 오랫동안 했고 게르마닉 렌즈를 한국에서 못 가지고 올 때 동인강학에서 구하지 못해가지고
군 장비를 만들지 못할 때부터 게르만 렌즈 가공하는 설계 기술을 가진 팀을 데리고 있어서 쭉 그쪽을 해와 봤는데 데이터를 못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AI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AI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게드링 데이터하고 라벨링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못 만든 거예요, 다. 그걸 못 만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데이터 모자란다, 안티드론 뭐 이거 규제만 풀면 다 되는 겁니다, 그거는. 네, 저기 그 드론 매거진 그 다음에 저기 박규빈 기자님 오늘 잘 청취하셔서 그 언론에 잘 보도를 좀 해주세요. 예, 감사하고요. 네, 질문은 없으신 걸로. 예, 자 저기 이광병 부장님. 네,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드론 아까 기재국보건 이니셔티브를 한 1년 가량 하면서 굉장히 이제 느낀 바가 많았는데 각자의 시각차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이는 아는 만큼 보이는데 그 자기가 각자 아는 게 다 이제 그게 다인 것처럼 모두가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드론 그 기획 연구를 할 때 저희가 취한 팔로시는 뭐냐면 우리가 도출한 내용을 다 퍼블리시한다. 그래서 빨간 펜을 당하겠다가 저희의 취지였는데 그의 목적은 이제 빨간 펜을 하는 순간 같이 생각이 모아지거든요. 근데 저희가 우주청이 바라보는 방향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냐, 해야 되는 일을 할 거냐를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지금 드론 사업을 한다면 해야 될 일을 식별을 빨리 해야 되는데 여기 항공보안학회에 와서 저희가 이렇게 제가 발표를 하고 패널 토론까지 이렇게 끝까지 남아서 있는 이유는 이 집단지성 다이버시티 확보된 상황에서 각자의 이제 시각을 다 올려야 되는데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집단지성을 실효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런 활동들을 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 예. 저한테 질문인가요? 네. 아 네. 자랑하면서 또 이런 질문을 받아보는 게 참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 어찌됐든 의사로서 이제 어젠다 세팅되는 과정들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어찌 보면은 올바른 어젠다가 세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저는 이런 학회 전문가들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좀 더 우리들의 목소리가 모여지고 또 이것이 다 아마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원론적인 이 사회에서 이 국가적인 운영 방법에 있어서 저희들의 이런 어떤 학회 활동들이 정말 폴리시 커뮤니티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학회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학생들 플로어에 대해 좀 질문도 한번 듣고 싶은데 혹시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저기 권혜찬 학생 혹시 코멘트 할 거 있나요? 없어요? 아, 예, 박 기자님. 그냥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앉아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자체 드론 예산이 한 195억 원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현재 지금 전체 조종 인력의 97% 가량이 공무원들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국가 예산을 들여서 그 드론을 운영하는 셈인데 이 지금 전체 지방 정부들이 갖고 있는 공공 드론 한 2,600대 중에 무려 78% 정도가 중국산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현재 이 기체들은 3D 매핑, 또 인프라 촬영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10월에 그
중앙재난안전사원실로 실시간으로 연기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 외산 기체들의 백도어 논란을 늘 알고 사는 것들인데 이런 우려를 좀 기술적으로 완벽히 검증하고 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보안 가이드라인 체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이게 마련이 되어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번에 TF 활동을 하면서 이런 어떤 검증 시스템을 주관하는 기관들이 만들어진 계획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안티드론에 관한 어떤 검증하고 인증하는 이런 교육을 지금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오한길 실질적으로 백도라는 것은 업데이트 기시나요? 네. 실은 백도라는 것은 지금 보안에 있어서 누군가를 해킹하기 위해 뒷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기술인데 이런 백도어 기술은 실은 백도 나쁜 쪽으로 얘기하면 백도어지만 실은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업데이트예요. 근데 실제로 이 업데이트가 잘 이루어져야지 펌웨어가 잘 작동할 수 있어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인증된 기체들은 실은 요 데이터를 다른 칩셋을 우리나라 칩셋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우리나라 이욱종 교수님이 발표하신 최근의 문서에 보면 이욱종 교수님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그 중에 그 프로세서는 우리나라 거를 사용하고 있다. 그게 대부분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산화율이 이 프로세서 하나만 국산화되어 있더라라는 걸 최근에 이제 학술대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 백도어 문제, 실은 국가에서 좀 관리해 나가야겠다는 것 하나와 실은 이런 프로세서를 우리나라 걸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방안도 마련되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의견도 개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하나 또 질문이 되는데요. 정부 드론, 대드론 통합 TF가 총리급으로 협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드론 방어망 구축 대상에서 정부 서울청사는 대통령실 비행기 직접 포함이 된다는 이유로 제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안보 공백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이에 대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쪽에 활동하실 필요 없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아는 약간의 상식선에서 보면 아마 서울시 전역이 이제 비행 금지 구역이 돼 있고 또 아마 P27, 508, 또 소저우기가 청와대 있는 지역이 그 지역이 이제 비행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종합적으로 아마 이미 그 안티드론 시스템 영역에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수방사에서 실적인 액션 하고 있고 또 드론이 운영되거나 그러면 즉각적으로 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말씀하시죠. 저희 저는 좀 현역으로 있고 공군에 있는 하현주 대령입니다. 저희 공군뿐만 아니고 한미 군은 정보 분야에서는 ISR이라고 해서 정보 감시 정찰, 인텔리전스, 서베일런스, 레코네이선스 관련해서 상당한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ISR 자산으로는 뭐 위성부터 항공기로는 뭐 글로벌고 미측의 대표적인 그 항공 전략 정찰 자산인 U2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군에서는 어떤 ISR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U2 미군의 그 U2 능력 이상 되는 그 능력을 가지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런 비슷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 U2SR 대표님이신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드론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서 발표도 하셨지만은
그 멀티 센서 위만 이 제일 먼저 돼야 되고 이게 그 통합 관제로 연동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각각의 뭐 레이더라든지 광학 또 다른 음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센서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그나마 그 EOIR 장비가 그 단점을 최대한 극복할 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하고 있고 본부에서도 그 분야를 더 확실히 더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는 또 나름 EOIR 분야에서 또 나름 고성능의 그 장비를 보유하고 계신 대표님께서 그러니까 슬라이드에서는 그 자세히는 언급이 안 됐지만 EOIR 자산을 가지고 통합 관제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혹시 EOIR 자산 외에 다른 레이더나 다른 센서도 같이 연동을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타격 체계까지 뭐 소프트킬이든 하드킬이든 같이 그 통합 관제 그 분으로 따지면은 C2, G 동제에 실시간으로 연동이 될 수 있게끔 그런 혹시 체계를 가질 수 있는 그 계획이 있으시면은 뭐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메리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예. 학술되다 보니까 약간 보완적인 게 좀 있어서 제가 발표하는데 좀 제한이 됐었는데요. 그 시트 쪽에 이런 선행 연구 부분들은 비공개로 저희가 그 과제를 수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광학계 부분들은 좀 조심스러운 게 제가 저 회사를 하면서 엔지니어 측이지만은 정책이나 이런 방향 쪽에서 그 많은 비공개 발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이든 민이든 새로운 거 도입했을 때에 문제점들을 많이 제시를 해줬었는데 그게 정책적으로 반영이 안 된 것도 있고 이거 현 시점에서도 지금 올드 버전들이 지금 도입되고 있는 걸 봤을 때 안타깝죠. 정책적인 걸 뭐라 할 수 없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장비, 타격 체계 이미 그 충돌 이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이미 계획에 넣어서 그 진행 중인 게 지금 있고요. 기동형부터. 그래서 제가 보였던 그 특허 부분이란 얘기는 이미 기술들이 같이 진행되고 있어서 방어에서 공격까지는 이미 저 계획에서 시작 단계에 와 있고요. 그리고 EOIR 이런 파트 부분들은 이미 이제 비공개로 지금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군 쪽에 가장 그 장거리를 볼 수 있는 파트 부분. 그리고 기술이라는 것은 저희가 슈어덱 같은 것은 발명 대상을 받고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게 정부에서 중소기업이 개발된 부분들은 이스라엘을 밑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본거래교도 16년도에 기술 넘어가면서 일종 이스라엘에서 카피를 했는데 조그마한 설계회사에서 정부에서 50여 대 장비를 구입을 해주시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보급되고 그게 대기업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환경이 되지가 않아요. 저 중소기업이 개발되는 것은 흡수되거나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대상이 발전하는 게 안타까운데 그 부분들은 당장 바꿀 수는 없어요. 그리고 기술은 기업이 혼자 개발한 게 아니고 정부 주도로 해서 투자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환경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장비 어떤 것 하나만 된 게 아니고 주변에 복합적으로 개발이 돼야지 완성품이 되는 거고 일부 하나만 그 상위 레벨로 기술이 추격됐다고 해서 시스템 총합 체계는 별겁니다. 공격, 방어 이것은 솔루션은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야지 제 성능을 발휘한다 이렇게 보고요. 저희가 아직 뭐 학술되다 보니까 보완적인 것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대공 쪽 부분들은 저희가 10몇 년 전부터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보는 방어 체계와 저 다른 개념으로 저희는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좀 차별은 되지만은 나름 열심히 해서 국위 가수는 제가 생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짧게. 예. 그 과학기술정보통신원에서 경호처 과제로 제가 명칭을 제가 까먹어서 봤는데 지능형 유무인 목합 경비 안전 기술 개발이라는 사업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한 3년 전부터 그런 과제가 정부처에서 하고 있고요. 그 과제는 지금 말한 탐지, 식별, 그리고 탐지하는 거에는 레이더, 뭐 EOIR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진동, 소리,
음향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나의 매개체로 엣지 컴퓨터까지 포함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하드킬까지 들어있는 시스템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제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한번 잠깐만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또 학회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끝까지 남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그 외람되지만 우리 학회 또 이런 주제 말고 좀 다른 주제 뭐냐면 사실 지금 보면 이란 전쟁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 박현도 교수님 엄청 바쁘시거든요. 방송에 거의 뭐 매일 나오시는데 굉장히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권인춘 회장님도 되게 아주 그냥 동서남뿐만 아니고 뭐 해외까지도 우리 또 박보라 또 연구위원님도 뭐 굉장히 대테러 쪽으로는 아주 유명하시고 저는 마지막 좀 우리 주제하고 좀 상관없는 박현도 교수님께 이란전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현재 미국하고 관계나 그런 미국하고 지금 협상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미래 예측을. 예. 그냥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은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트럼프가 다소 이란에 대한 태도가 약간 부드러워졌잖아요. 거기에 약간 배경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대통령이 파키스탄 총리와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통화를 하는 게 비화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항상 이스라엘과 미국이 도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청하는 거 들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 거기서 나온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란이 뭐라고 그랬냐면 더 이상 우리 핵협상하지 않는다.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우리 핵협상하지 않는다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핵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만 한다. 세 번째가 무서운 건데요. 계속 괴롭히면 우리 핵실험하겠다. 그럼 이란이 핵실험을 그러니까 이란 땅에서 핵을 터뜨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 그럼 원래 갖고 있었던 거냐, 갖고 있지 않았던 거냐는데 아마도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고요. 전쟁 이후에 생산해볼 수 있는 것은 중국이나 파키스탄이나 북한에서 들어온 기폭제일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더 합리적인 추측인데 아무 언론에서도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확인되기 어려우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이거는 누가 얘기했냐면 파키스탄의 고위 관리가 얘기를 한 거라서 거의 뭐 틀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지금 소강 상태로 들어가 있고 만약에 이란이 핵폭탄을 만약에 터뜨린다면 트럼프는 치명적이거든요. 트럼프 그거 막겠다고 전쟁을 했는데 막지도 못하고 오히려 터뜨리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약간 살살 하고 있기는 하고 근데 지금 제가 받은 속보는 뭐 이스라엘이 또 아제르바이잔 쪽으로 국토를 옮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는 전쟁이 이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월드컵이 있으니까 월드컵 6월 10일부터 시작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휴전은 깨지는 않되 그렇다고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는 않는 어정쩡한 상황에서 갈 가능성이 있고요. 더 심각한 거는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이 열린다 하더라도 유가는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유가는 150달러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500 가는 거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휘발유 가격이 정상적으로 하면 1리터당 2,500원이 됩니다. 정부가 누르고 있기 때문에 찍어 누르고 있기 때문에 2,500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럼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풀린다 하더라도 유가가 150까지 가면 오히려 연말까지는 이 가격에서 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 언제 끝날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다만 이란은 미국이 너 공격하면 우리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고 지금 트럼프의 고민은 미국 내에 그 유가가 너무 높습니다. 원래 4달러가 되면은 미국 대통령은 날아가는 모습인데 지금 미국의 평균 갤런당 가격이 4달러 50센트가 넘어갔거든요. 5달러, 6달러 되고 비싼 데는 7달러, 8달러까지 된다는 얘기는 그 미국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가가 올라가면은 차를 놓고 다니면 되는데 뭐 미국 가보신 분 알겠죠? 미국은 차 없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은 비극적으로 생각을 해서 전쟁은 잘 끝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에 끝난다고 그랬어요. 다음 주에 좋은 소식이 있다고 했으니까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지만 한번 좀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정 안 되면 우크라이나처럼 질질 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합니다. 회장님 답변이 됐습니까? 하여튼 이게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상 드론전쟁 보이고 있고 그게 저희들 오늘 주제하고도 딱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제 전쟁을 통해서 또 기술력이 더 발전하고 또 이런 것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은 안보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더욱더 이제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같이 늦게까지 해주신 패널 두 분과 스피커 다섯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까지 이렇게 또 경청해주신 우리 전문가 여러분, 학생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장시간 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 이렇게 주제 발표도 해주시고 우리 패널도 해주시고 좌장도 해주신 이렇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 옆방 나가셔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저희 식당이거든요. 거기서 저희 식사를